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에게 이제 판사가 종신형을 선고하려고 그 망치를 딱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근데 그 망치가 내려치기 바로 직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저 살인범의 모든 뇌 활동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신경 상태,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의 어떤 필연적인 결과라면 판사가 그를 비난할 도덕적 권리가 정말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 도덕적 책임과 결정론이라는 아주 오래되고도 첨예한 질문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저기 현대 신경과학까지 와 정말 방대한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결정론 입장들 또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주장들 이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탐구하면서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의미로든 간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히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우주가 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과학적, 철학적 통찰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아주 거대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부딪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쩌면 함께 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쟁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론이라는 생각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인과적 결정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전의 원인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도미노 같은 거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스토아파는 우주가 로고스라는 어떤 신성한 이성에 따라서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봤고요.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로는 논리적 결정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명제가 이미 참이거나 거짓이라면 그럼 미래는 논리적으로 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또 신학적 결정론도 있죠. 이건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존재가 과연 인간의 자유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현대에 와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건 아무래도 과학적 결정론, 특히 뉴턴 이후의 고전 물리학에서 나온 관점일 것 같아요. 우주를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보는 거죠. 라플라스 같은 경우는 모든 입자의 초기 조건만 알면 미래 전체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라플라스의 악마를 상상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이런 복잡한 도덕적 구민조차 결국은 그냥 뇌 속 원자들의 물리적인 운동일 뿐이다. 아, 이거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현대 신경과학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학자가 한 실험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마음먹기 약 0.2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준비 전이라는 활동이 측정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0.2초 전이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내 뇌가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이후 연구에서는 그 간격이 훨씬 더 길어져서 단순한 선택 같은 경우는 최대 10초 전에 뇌 활동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어 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이미 진행된 뇌 활동에 대한 그냥 사후 해설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 해석 때문에 신경과학 연구들이 자유의지의 논쟁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그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게 어쩌면 행동의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우리의 선택이 결국 유전자, 환경,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의 뇌 상태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복잡한 신경 과정의 결과일 뿐이라면 그럼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하냐는 거죠. 네, 이런 결정론적인 그림 앞에서 가장 단호한 입장, 그게 바로 강성 결정론, 하드 디터미니즘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결정론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도덕적 책임은 그냥 환상이다,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18세기 홀바흐 같은 철학자는 인간을 그냥 아주 복잡한 기계로 봤다고 하니 꽤나 급진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행동은 이전 원인의 필연적 결과다. 이게 결정론이죠. 둘째,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행위자가 자기의 행동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 결정론 하에서는 아무도 궁극적 원천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예를 들어 내 유전자나 아주 어릴 적 환경 같은 데 도달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넷째,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진정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죠. 현대 철학자 중에 더크 페리붐이라는 분은 이걸 4가지 사례 논증이라는 걸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신경과학자가 몰래 뇌를 조작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이런 명백히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점차 일반적인 결정론적인 상황으로 아주 미묘하게 바꿔가면서 자, 이 둘 사이에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조작된 사람한테 책임이 없다면 결국 통제 불가능한 과거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그럼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건 뭐랄까 그냥 날씨를 탓하는 거랑 비슷하게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냥 좋은 유전자랑 환경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거고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냥 낙참된 거고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응징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강성 결정론자에게 처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보, 즉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는 의미를 완전히 잃기냅니다. 대신 오직 결과주의적인 목적, 그러니까 미래의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도덕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도록 환경을 잘 설계하고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되죠. 아, 근데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깊은 직관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론 철학자들 대다수도 이 강성 결정론을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철학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은 양립가능론입니다. 이름 그대로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이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분들은 강성 결정론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궁극적 통제 같은 거창한 조건이 사실 도덕적 책임에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정론이 사실인데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약간 네모난 동그라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양립가능론은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봅니다. 고전적인 양립가능론자들, 홉스나 휴մ 같은 사람들은요, 자유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외부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어요. 내 욕망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대 양립가능론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프랭크퍼트 사례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설령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령 몰래 설치된 뇌 조정 장치 때문에 어차피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쳐도요. 만약 그 행동이 그 사람 자신의 진정한 의지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가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는가, 즉 행동의 원천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실제로 없었더라도 내 뜻대로 내가 정말 원해서 한 거라면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혹시 다른 설명 방식도 있나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로스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결정론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분노, 감사, 죄책감, 용서 같은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들, 이걸 반응적 태도라고 불렀는데 이 반응적 태도 자체가 책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결정론이 설령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반응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서로를 그냥 객관적인 대상처럼, 로봇처럼 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책임이라는 게 어떤 철학적인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그럼 아까 그 페레붐의 조작 논증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양립 가능론자들은 어떻게 답하나요? 그러니까 교묘한 조작이나 일반적인 결정이나 결국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접적인 뇌 조작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 과정을 우회하거나 손상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교육이나 사회적인 영향은 우리의 이성적인 숙고 능력, 판단 능력을 통해서 작동하고 오히려 그런 능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거죠. 즉, 어떤 속임수를 쓰는 방식의 조작과 정상적인 인과 과정은 도덕적으로 구별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립가능론은 책임이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든지 극심한 협박 같은 요인들이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과도 잘 부합하는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진짜 자유? 그러니까 내 선택이 과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있어야만 진정한 책임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입장이 자유의지론, 리버텔리언이즘입니다. 이분들은 결정론 자체를 거부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책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행 원인들로부터 결정되지 않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되지 않은 자유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무작위적인 행동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자유의지론자들도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케인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내리는 자기 형성 행위, self-forming actions에 주목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어떤 미시적인 불확정성, 양자역학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요. 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증폭되고 해결되면서 결정되지는 않았으면서도 그냥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접근법인 행위자 인과론, 에이전 코셜 리버테리언이즘은 좀 더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요. 행위자, 즉 나 자신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인과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인과사슬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직접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정되지 않은 원인으로서요. 행위자가 새로운 원인이 된다. 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경과학 실험 결과, 그러니까 뇌 활동이 의식적 의도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그 발견은 자유의지론에게는 꽤 큰 도전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자유의지론은 현대과학, 특히 신경과학의 발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리베 스타일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요, 자유의지론자들은 실험 자체가 갖는 한계, 예를 들어 너무 단순한 행동만을 다룬다거나 하는를 지적하기도 하고, 혹은 의식적인 숙고가 행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아닐지라도 이미 시작된 행동을 중간에 거부하거나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행위자 인과론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속에서 어떻게 그런 특별한 행위자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죠. 듣다 보니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이라는 요소까지 끼어든다고요? 자료에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네,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가 특히 강조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 우리 행동이나 성품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아마 결과적 운일 텐데요. 똑같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명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딥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하필이면 그 순간 갑자기 길에 뛰어든 아이를 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부주의함의 정도는 같았지만 결과의 차이 때문에 후자는 훨씬 더 큰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결과의 차이가 도덕적 평가를 좌우하는 현상. 이게 바로 도덕적 운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사실 잘못의 정도는 똑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어떤 환경에 태어나고 자랐는지 이걸 구성적 운이라고 하고요.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상황적 운,
심지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모든 인과적 요인들, 선행적 운 등 다양한 종류의 운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덕적 운의 존재는 우리는 오직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과 좀 충돌하면서 책임과 처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책임 문제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기업의 잘못이라든지 국가 정책의 실패 같은 집단 책임 문제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이나 정부 같은 어떤 집단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필립 페핏 같은 학자들은 조직의 구조나 공유된 가치, 의사결정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단 자체가 그 구성원 개인들의 합 이상의 어떤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부정의 과거 노예제 같은 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나 기업의 책임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논쟁적인 집단 책임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쩌면 보편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교차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책임이라는 개념이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불교의 무아 사상이나 업 개념은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인보다는 행위와 그 결과의 끊임없는 연속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역할 속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더 강하죠. 또 아프리카의 우분투 철학 같은 경우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적인 상호 의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특정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 자체가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신건강 상태나 아니면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 개인의 판단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인 책임 판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잖아요. 또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책임 능력이 점차 발달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심각한 뇌 손상 같은 걸로 인해서 개인의 정체성 자체가 크게 변했을 때 그럼 그 이전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점들은 책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좀 더 유동적인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 학교, 법,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이 개인이 이런 책임 능력을 배우고 또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원이 풀리지 않을지도 모를 이 질문을 따라서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신경과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까지 정말 넓은 영역을 함께 탐험했네요.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가 가진 가치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유전자라든지 아주 어릴 때의 환경, 심지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이렇게나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요. 그렇다면 훌륭한 성품을 기른다거나 도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궁극적인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려는 그런 노력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깊고 또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또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